윤석열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협치 대상인 민주당은 불참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신년 인사회 불참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우군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부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막는 폐단을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서의 발언 듣고 대답 시작하겠습니다.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들께서 이를 명령하셨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네, 1월 1일 신년사에서도 강조한 대목을 1월 2일 신년 인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3대 개혁 그리고 기득권 타파라는 표현이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좀 특이한 대통령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정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그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세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것은 단임제여서 5년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을 해낼 수 있다. 그럴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혁이라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항 세력도 많고 반대도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니 나중에 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듣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행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얘기를 하셨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개혁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조금 했을 뿐이지 다른 중요한 개혁들이 별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사실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주장을 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저 3대 개혁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비대위원들 관저에 초청을 했을 때 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지율이 1%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제가 해야 될 그런 임무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세 개가 언급된 게 노동교육연금이었습니까? 그때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개혁의 효과는요, 나중에는 다 본인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2000년도인가 왜 김대중 대통령 때 의약 분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의사와 약사 간에 이제 분업 체계를 놓고 굉장한 충돌이 있었지만 그것을 김대중 대통령이 관철을 시켜서 지금 현재의 의약 분업 체계를 만들었던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 FTA를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철을 시켰던 것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 슈레더의 하르츠 개혁, 그 3인당임에도 불구하고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 독일을 지금의 최강자 독일로 만들어냈잖아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든가 교육, 연금 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개혁이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기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국민들에게 다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대통령이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인데, 기득권 타파는 솔직히 조금 혹평을 하자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이제 정말 검사들로 모든 요직을 채워서 검찰 독재하냐는 비판까지 사고 있고, 두 번째는 예산안에서도 대단히 끝까지 이렇게 잠들려고 했던 핵심 쟁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업이익 3천억 원을 이상 내는 정말 초부자 대기업들,
감세를 시켜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른바 낙수효과 정책은 미국도 폐기한 정책이고 우리도 이명박 대통령 때 사용했다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세게 밀었던 건데요. 이런 정말 우리 사회의 초기득권 세력들을 이렇게 좀 옹호해주고 비호하면서 기득권 타파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노동교육연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대통령 말씀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세 큰 주제들, 이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려면요, 국민의 동의, 일단은 국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서구 유럽 국가 중에 제일 이런 협약을 잘 맺었다고 하는 스웨덴이 1938년도에 살트 세바덴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현장을 제가 국회의장 공보수석 할 때 의장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네. 여전히 스웨덴 총리까지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주체는 경영자, 우리 기업들이겠죠. 경영자, 노동자, 정부, 3자가 모여서 대협약을 이뤄냅니다. 1938년도에. 그러면서 스웨덴이 이런 복지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뭐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이제 어찌됐든 강경 일본도의 노동정책을 쓰고 있는데 네. 그 노조의 노동자들의 협약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노동자로부터 협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이게 우려가 되고요. 또 가장 큰 관문 중에 하나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타협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그럴 수 있는 어떤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신년 여기 한 가지만 좀 짧게 첨언을 하면 3천억 이상 초부자라고 대기업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초부자 대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업들에게 면세 감세를 해주면 그게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한 거거든요. 초부자라면 우리가 부자하면 개인을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주식회사 체제에서 3천억, 3조, 30조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다른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삼성 같은, 현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유보 이른바 저런 말씀들이 대기업들이 되면은 MB 정부 때 그거 아닙니까? 아랫목이 먼저 따뜻해지면 그 윗목까지 일반 국민들 다 좋아진다. 주주들도 좋아진다. 어떻게 됐습니까? 금융위기 때도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은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건 경제학자한테만 물어보십시오. 돈을 쓰지 않습니다. 유보율로 저장해 놓습니다. 재벌들이 누굽니까? 자기들 절대 어려울 때 돈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주주들한테 환원을 한다고요? 이거 뭐 시청하시는 국민들 다 느끼고 계실 텐데 그렇게 원론적으로 그냥 이게 좋으니까 이것도 좋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미 입증된 정책입니다. 예. 실패한 걸로. 예. 대기업들을 키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노동교육, 연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개혁의 이야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화두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국채 이게 오북 요인 그리고 여야 지도부 이렇게 함께 참석했다고 하는데 사실 야당에서 민주당은 신년 인사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참 이유를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했고요. 또 당 비서실장도 관련한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답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들었어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난 22일 그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경 접수가 됐는데 6시까지 회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었고요. 저희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이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네, 민주당의 입장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뭐 아예 처음 듣는다라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는 초대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초청 방식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그 부분은 민주당의 항의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처음 행사니까 예우를 좀 해줬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뭐 행정관을 보내든지 정무비서관이 가든지 해서 와주세요라고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의당의 그 대표단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모양새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아니 건가요? 뭐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 대개 비서관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죠. 많은데 지금 저 부분은 아마 이렇게 다 일괄 메일을 보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예우를 갖춰주는 게 그래서 꼬투리를 안 잡히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이제 민주당이 또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다른 분들도 다 네, 그렇게 차별적인 받아서 건 아니었다. 그냥 그렇게 갔는데 뭐 말씀하시는 게 항의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또 하나는 그걸 정말 이재명 대표가 진짜 모르셨다면은 그것도 이해는 좀 안 가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 뭐 행안부에서 메일이 왔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같이 오시자. 각 당 대표 다 모셔서 얼굴을 보자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한테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서 못하겠다고 회신을 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조금 이상한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대변인님께서 상황을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통상적으로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요. 제가 뭐 가령 뭐 문희상 그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야당 부의장 할 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 전화까지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달라고 야당에 대한 예우기 하겠죠. 대통령이 직접. 근데 통상은 뭐 그렇지는 않고요. 정무수석이 그런 일을 합니다. 네.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에게 이런 행사가 뭐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를 하죠. 잡혀 있고 일정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이제 정무 비서관 정도가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면 비서관이 직접 와 초청장을 전달을 하고 이런 게 통상입니다. 수석이 올 때도 있고요. 정무수석이 올 때도 네. 있고 그런 게 뭐 정무수석실이 하는 일이죠. 근데 기간을 그러면 12월 22일 날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그 제- 정도 기간이면 좀 충분한 기간인 겁니까? 충분하지 않죠. 아. 그것도 이례적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행안부, 대통령 신년 인사회를 한 8일 전에 잡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미리 잡고 우리만 해도 1월 1일부터 2일까지 행사 저도 거기 갔다 왔습니다만 쭉 숨가쁘게 일정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8일 전에 잡지 않거든요. 다 조율도 해야 되고 네. 뭐 숙박, 열차, 뭐 항공권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잡거든요. 그렇게 촉박하게 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뭐 메일을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으면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데 확인했더니 4시간 뒤까지 답을 달라고 했답니다. 네. 딱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비서실장 주재 일정 회의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진작에 1일과 2일은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만날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회신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너무 과도하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런 뭐 지난번도 보면은 이 정부에게 뭐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걸 요구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예. 적어도 그 뭐 야당이 참석하지 않고도 그동안 신년 인사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없었다고 해서 이걸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거친 용어로 비판하는 것도 좀 과도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신년 인사회 초청 과정에서 생겼던 일종의 좀 잡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을 드렸고 어찌됐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 일정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서 나온 이 내용들을 보니까 네.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민생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 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 대표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힘을 실어준 겁니까? 예, 뭐 그건 우리 다 해석하기 나름인데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제 이제 신년 일정이 뭐 대통령 신년 인사 안 가고 그걸 소화했다기보다는 이미 진작에 잡혀있던 일정이었었고 이제 그건 말씀드렸으니까요. 예. 하고 저희 이제 민주진영이 배출한 대통령이 3분 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시고 노무현 대통령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 계시는데요. 그래서 1월 1일 날 이제 신년 당에서 신년 인사회 할애식을 한 이후 직후에 바로 동작동으로 갔습니다. 국립현충원 가서 참배를 드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에 가서 참배를 드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봉화마을로 저희 지도부가 모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배를 드리고 곤양주에서 만나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평산마을에 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 나누고 했는데 새해니까 덕담들 많이 얘기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임 대통령이시고 이제 제1야당의 대표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경제 상황, 안보 상황에 대한 말씀들이 지도부 간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경제가 계속 어렵고 특히 올해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들 하시고 또 안보 위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무임기 이후에 상당히 강경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반도 안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잘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좀 전에 앵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위기에 퇴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를 꼭 대통령님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고 여러 지도부가 같이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강한 힘을 실어준 것이다라는 해석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네. 원론적인 말을 한 것이라서 좀 더 확실한 표현이 좀 담겨서 힘을 실어주는 표현이 없다 보니 오히려 이게 역설적이게도 힘을 크게 실어주지 않은 격이 되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님 말씀을 다 전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상당히 더 민주당이 예. 국민들의 기대를 잘 받들어야 되고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한반도 안보를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거는 좀 더 강한 워딩을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민주당이 뭉쳐야 된다는 더 강한 표현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있다고까지는 확인하겠습니다. 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뭐 꼭 그 대통령께서 이 대표를 꼭 힘실어줬다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네. 신년에 만나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지금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이 분열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국민들 삶을, 경제를, 안보를 알겠습니다.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런 문 전 대통령의 이런 언급,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좀 더 힘을 실어준 것인가 아닌가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앵커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보는데 아마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왜냐면 그게 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지만 밖에 공개된 것은 그러니까 공개는 안 돼요. 예, 공개된 예.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표현을 보세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해결하라고 그랬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야당 탄압에 맞서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으셨겠죠. 그래야지 이게 드디어 진짜 문재인 대통령도 내가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힘을 실어주는구나. 이렇게 온 국민한테 공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민주주의 후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마도 그 북한에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과 관련해서 서울 안보실장이라든가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셨을 뿐이지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는 전혀 아니다로 여겨져요. 모르겠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내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냥 발표된 것만으로 보기에는 저거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스러운 그런 자리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문희상 전 의장도 신년회에서 교토 삼굴 이런 거 언급도 했었고 관련해서 그 외에도 과이불개 이야기도 하고 계속해서 당에서 좀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1시간 30분간 그 평산마을 그 오찬까지 하는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사님이 직접 우리 음식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대표가 기분이 좋으신가 바로 SNS에다가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렇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는 분위기를 아시면 정말로 참 좋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나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때 이후 말고 당 네, 안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예. 말씀하시길래 예,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문희상 전 의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그 민주당이 예. 이제 경제나 어렵고 이제 검찰의 야당 파괴, 탄압 앞으로 계속 가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토 3구를 얘기하시니까 당장 이제 뭐 다른 뭐 의원님이나 다른 쪽에서는 해석을 하던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신년 할애식에 상임 고문으로 오셨는데 이렇게 뭐 무슨 그런 해석들은 말씀하셨다면은 그에 이어가지고 건배사도 하셨거든요. 근데 예. 민주당 똘똘 뭉쳐 뭐 이재명 파이팅 이런 걸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근데 때문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의장까지 하신 그렇죠. 중진인데 네. 이렇게 언론이나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해석할 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하진 않았을 것 근데 이 같거든요. 교토 3구의 토끼가 영리하니까 예. 올해가 개묘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이 민생도 챙기고 이런 뭐 검찰의 야당 탄압이랄지 전 정부 탄압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장에서 그런 과정들을 볼 때 바로 옆에 대표가 계셨거든요. 예. 거기에서 민주당을 똘똘 뭉치자 이렇게 구호를 외치시고 한 분이 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예, 민주당 얘기 많이 했으니까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됐고요. 어제 신년 인사회 갔다가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이렇게 좀 전당대회 유력 출마 주자들이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구가 아무래도 이제 당심이 상당히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고 당원 100%로 전대룰이 좀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다들 대구로 향해서 하나같이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 뭐 저의 처제가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상황들. 그 대구는 뭐 보수의 예. 심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실 영남 지역 우리 당원들이 약 40%가 됩니다. 수도권이 한 3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영남 지역이 60%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다들 뭐 생각이 있는 분들이 그 대구에 가서 본인을 이렇게 그 홍보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건 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 가서 제일 좋은 얘기는 제가 여러분과 이러이러한 인연이 있습니다라는 얘기하는 게 그게 제일 잘 먹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 어머니가 뭐 540년 전에 강릉에서 거기서 예, 강릉으로 예. 갔습니다. 권성동 대표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우리 어머니, 우리 처가 그렇죠. 별 말씀들 모든 많이 인맥들을 다 하시는데. 동원하게 되죠. 근데 김기현 전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만 안 갔단 말이에요. 영남권은 내가 잡고 있다, 뭐 이런 자신감에 반론 겁니까? 그거는 아니겠지만 아마 피치 못할 일정이 있었겠죠. 이게 다른 일정들 때문에 겹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보다 저는 궁금한 게 유승민 대표께서는 단배식에도 안 오셨고 그다음에 또 거의 어떤 당원들 모임에 나타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승민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해요. 그럼 그게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좀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출마하시겠다고 했는데 뭐 그 모임, 그 전당대회 자체가 재롱잔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후로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럼 뭐 본인은 재롱잔치에 나오겠다는 얘기인가? 그걸 재롱잔치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혹시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근데 했는데 내가 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는 사람들의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뭐. 그래서 뭐 그게 바람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관측인지 모르겠지만 네. 되게 정치인들이라는 게 부정적인 얘기를 스스로에게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그 아빠 나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게 그 어떤 쉽게 얘기하면 뭐 밑자락을 좀 까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지도가 만약에 저렇게 계속 낮으면 굉장히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지지도 얘기하셨으니까요. 전당대회 앞두고 사실 이제 뭐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하면서 그 내용들도 조금씩 이제 언론사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때요, 유승민 전 의원 출마 안 할 거라고 보세요? 네. 근데 국민의힘 좀 상황이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종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제 그 룰이 바뀌기 전과 바뀌었을 때 이제 즉자적인 반응들 나오고 할 때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도 했었고 대통령만 바라봐가지고 총선에 진다. 근데 이분이 아직은 결정을 안 했지만 이게 지금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100%로 바뀐 뒤에는 승산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결선 투표제가 됐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뭐 1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선 투표를
50%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통과 못했을 때는 당권을 못 잡을 수도 있겠다. 당대표가 안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다 접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가능성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조금 더 상황이 진행돼야 결정을 내릴 것 같고 저는 유승민 전 의원 못지않게 최근 가장 고민스러운 분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습니다. 계속 1위 그래프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1위인데 뭐 이른바 뭐 김장연대도 아니고 뭐 본인은 윤핵관들이 뭐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아니다 당대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높은 지지율 특히 당원들이 저렇게 지지하는데 결심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 정도 나오면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저런 또 뭐 저런 행사 정도 가세요. 가셔서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마이크를 내가 잡아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여지를 또 열어놓긴 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뭐 여권 내외에서 막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친윤들이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거다, 입장 정리를 할 거다 하는데 결국은 지금 집권 여당의 첫 당대표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대표면은 그 욕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현재로서는 하시네요. 그렇게 뭐 예측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 주자들에 대한 지지도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이전에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야당이라든가 야당 성향 패널들이 말씀해 주셨던 네. 윤핵관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결국은 다 윤핵관이 결정합니다. 윤심이 결정합니다.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당원 100% 투표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거기에 지금 김기현 의원과 손잡은 장제원 의원, 그 윤핵관의 핵심이라는 장제원 의원과 손잡은 김기현 의원은 뭐 지금 현재 한 3, 4위 하시잖아요. 근데 김기현 의원도 상당히 올랐어요. 물론 올라갔죠. 본인이 제가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제일 열심히 뛰세요. 모든 분한테 전화를 하고 거의 모든 행사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 저 윤핵관의 핵심이시지만 지금 지지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처음에 뭐 윤심으로 결정되고 그거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결과를 보면 전혀 그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00% 당원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결선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폭망할 것이다. 심지어는 뭐 유승민 의원 그 주자로 거론되는 유승민 의원까지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지금 이제 처음으로 거대 정당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이 당원 100% 선거는 크게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결선제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흥행에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 섞인 그런 그 전망을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도와 관련해서는 예. 저거 지금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나온 분들 외에 다른 분이 또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뭐 예. 예를 들면 권영세라든가 네네. 뭐 개각 원희룡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윤심이나 윤핵관의 뜻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몰고 간다, 이뤄진다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또 아직까지 진정한 윤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초반이라서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요. 근데 윤심이라는 게 집권당에서 대통령이 1호 당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당에 대한 그 장악력이 강했던 대통령도 서청원 대표를 밀었다가 김무성 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이 선거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해서 그거를 뭐 대통령실에서 버튼이라고 그러나요?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럼 윤심이라는 게 뭐예요? 그 윤심이라는 건 원래 윤핵관한테 가 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두 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말대로 하자면 대통령이 정리를 해서 두 중에 한 분만을 내보내야지 되는 건데 두 분이 또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가 그렇게 높으신 것도 아닌 거 보면 그동안에 했던 비판이라는 것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고 그 안에서 지금 나온 것이 나경원 의원이 모두 가장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시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것이 김기현 의원이 4.9%포인트 올라서 15.2%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나타내는 상황이 됐고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이 두 자릿수였는데 지금 거의 뭐 절반가량 6.7%포인트가 내려가서 6.9%가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두 분께서 해석을 해 주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저렇게 나경원 의원이 선두를 달리지만 뭐 출마를 역동성. 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것이다.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출마 쪽으로 기울어지시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대구까지 갔고 담배식에서는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웃고 그러셨는데 근데 이제 대구에 가셔서 이렇게 막 제가 대구하고 뭐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예. 봐서는 끝까지 마지막 결정을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는 이제 그때 결정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지금 저희가 표 봤지만 나경원 의원이 1위로 나와 있고 거의 안철수 의원이 2위로 지금 거의 나와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은 윤상현 의원과 같이 수도권 당대표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당대표론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럼 뭐 김기현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죠. 뭐 그리고 뭐 주호영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고 다선이시니까 아니 뭐 어차피 수도권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수도권 후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윤상현 의원은 인천이시니까 뭐 선거에서 그 후보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다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두 분을 이렇게 좀 안 나오시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표를 얻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거 네네.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나오는 지지율들 이렇게 보면서 친윤과는 크게 상관이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수도권 출마 같은 경우는 뭐 친윤에 대한 견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윤심 어떻게 좀 저는 작용을 이런 할까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당히 우려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뭐 당원 아닌 분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보수적이지만 중도 성향 가진 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100% 우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가 됐고 그 직후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윤심이 너무 짙게 개입돼 있다. 이런 모습들 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결국 출마를 못하게 되면은 한번 국민들이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중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윤심이 아닌 것 같더니 결국은 공동정부라고 단일화해서 손까지 들어줬는데 이 정권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서 또 팽당하는구나. 이런 국민들이 또 인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 78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뭐 그 권리당원들 한 번이라도 더 당비를 내는 당원들 합치면 200만 명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분들만 가지고 선거 칠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윤심 전당대회로만 한다면은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걱정돼서 제가 민주당 대변인입니다만 충원을 드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계속 가면은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윤심이 아니라는데 자꾸만 저러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